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0년 1월 2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벨빅 경찰서로 27살이던 여성 제시카 로이드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연락이 닿질 않더니 회사에 무단 결근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직장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제시카는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 집에 가서 제발 확인 좀 해달라고 가족들이 신고를 하게 된 거였죠. 곧장 경찰이 제시카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 신분증, 안경, 이 필수 소지품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가출을 한 건가 싶었는데 그러기엔 차 키와 차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시카의 집은 고속도로 근처 외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니까 차 없이는 이동이 어렵죠. 그러던 그때 그녀의 소지품이 집 앞쪽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카가 들고 나간 게 아니었죠? 심지어 누군가 약간 숨겨둔 느낌이더라고요.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게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바로 실종 사건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집 안을 조금 더 세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렇다 할 별다른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색의 범위를 점점점 넓혀서 집 근처도 조사해봤는데 그때 마침내 한 남성의 족적을 발견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눈이 와서 약간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그 덕에 아주 선명하게 찍혀있는 그 남성의 발자국을 발견한 거죠. 들판에서부터 집으로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제시카의 집에 침입을 해서 그녀를 납치해 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제보가 또 들어오는데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제시카 집 앞에 있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던 들판에 웬 은색 SUV 한 대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더래요. 근데 거기가 애초에 막 차가 들어갈 만한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뜬금없어 보였다는 거죠. 경찰은 곧장 그 들판을 조사해봤고 독특한 무늬의 타이어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족적과 타이어 자국까지 이 꽤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찾았잖아요. 게다가 아직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또다시 근처를 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현장 근처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 검문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난 2월 4일 드디어 타이어 자국과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했는데 심지어 이 차가 은색 SUV더라고요. 완전 목격 정보랑 똑같잖아요. 운전자는 46살이던 러셀 윌리엄스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그의 행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러셀은 그 간단한 물음에도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왜 대답 못하냐 막 다그치니까 허둥대면서 사실 지금 아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가 정신이 없다. 빨리 집에 가봐야 된다. 울먹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상태나 표정을 보니까 또 이게 진짜 같아요. 경찰은 결국 그의 신원만 확보하고 얼른 아들한테 가보라고 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목격 정보랑 일치하는 차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러셀에 대해서 나중에 더 조사를 해보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자식이 아예 없더라고요. 와, 이거 거짓말 한 거예요. 완전 수상하잖아요.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했고 다음날 다시 서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전날에는 그렇게 도망치더니 순순히 또 경찰 출석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들어선 그를 보는 순간 모두들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러셀이 신고 온 신발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한 신발을 신고 왔거든요. 심지어 사이즈까지 똑같아요. 이때부터 경찰은 그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족적이랑 목격자 증언까지 해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러셀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거예요. 제시카 실종 당일, 러셀은 목격 정보 그대로 고속도로 근처 들판에 차를 주차한 후에 제시카 집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리곤 자고 있던 그녀를 결박한 뒤에 성폭행했고요. 그 와중에 막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장 남기기까지 해요. 제시카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막 발버둥 쳤죠. 하지만 그녀의 반항이 거세지니까 러셀은 그 목을 졸라 기절시킵니다. 그 사이에 제시카 집에 남은 자신의 흔적들을 치웠고 기절한 제시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린 제시카는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녀는 그가 요구하는 모든 걸 무려 15시간 동안 들어줬지만 끝내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겁니다. 그 후 러셀은 그녀의 시신을 외진 숲에 유기했고 너무 소름 끼치게도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멀쩡히 출근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범행이 초범이라기엔 너무나 대범하고 또 계획적이지 않나요? 그 긴박한 사이에 집 청소까지 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범행일 리가 없잖아요. 경찰도 똑같이 판단했고 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러셀의 집을 조사해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상상 이상의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의 집 안에서는 수많은 사진이 들어있는 외장하드와 그의 일기장, 그리고 엄청난 양의 여성 속옷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그 속옷들이 굉장히 가지런하게 예쁘게 정리되어 있어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죠. 근데 외장하드 속 사진은 더 최악이에요. 그 안에는 여성 속옷을 입은 그 본인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셀이 그 여자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저질스럽잖아요. 대체 지금까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던 걸까요? 자, 이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면 날수록 진짜 최악이거든요. 마음 단단히 드셔야 돼요. 자, 그 전에 러셀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는 1963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5살이 되던 해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이민을 갔어요. 유복했던 가정 환경 덕에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건 전부 누리고 살았죠. 그래서인지 뭘 강하게 갈망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정말 바라는 큰 꿈이 하나 생기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탑건 아시나요? 톰 크루즈 나오는 그 공군 관련된 영화잖아요. 최근에 후속작이 개봉하기도 했었고요. 러셀이 이 영화를 보고 진짜 푹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톰 크루즈처럼 멋진 공군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근데 또 이 사람 추진력이 장난 아니에요. 곧장 공군에 입대했고 또 이게 또 적성에 맞았나 봐요. 입대 후에 그의 앞날은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으면서 빠르게 진급했고 4년 만에 대위가 돼요. 그리고 그 해에 5살 연상인 아내와 성대한 결혼식도 올립니다. 몇 년 후인 1994년에는 고위급 인사를 모시는 VIP 항공기 조종사로 임명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이 사람이 모셨던 사람만 봐도 엘리자베스 여왕, 캐나다 총독 같은 진짜 VVIP들만 있는 거예요. 또 비행은 엄청 잘했나 봐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훈장도 굉장히 많이 수여받고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2009년 7월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공군기지인 CFB 트렌톤의 사령관으로 취임되면서 그의 커리어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진짜 이렇게만 보면 완전 완벽한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러셀에게 아무도 모르는 숨기고 싶은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성 속옷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거였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속옷들이 전부 훔친 속옷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의 저질스러운 범행 이력이 하나하나 밝혀집니다. 사실 러셀과 아내는 2년 반째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군 고위 간부다 보니까 일이 점점 바빠졌고 결국 아내와 함께 살던 캐나다 오타와 지역을 떠나서 트웨이드 지역에 따로 별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 부부의 집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했죠. 그리고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 동안 그는 무려 48채가 넘는 집에 침입했고 1366개의 속옷을 훔쳤어요. 근데 이 정보가 되게 구체적이죠?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남은 데에는 또 이유가 있는데 러셀이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모든 걸 세세하게 기록해뒀어요. 이 모든 사실이 그의 일기장에 전부 남아있었죠. 이 자료는 심지어 체계적이기까지 합니다. 집을 하나하나 분류돼서 또 사진을 찍어뒀는데 처음에는 그 방의 전체적인 모습, 그 다음에는 속옷이 정리되어 있는 서랍장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닥에 펼쳐서 자세히 찍어둔 사진까지 이걸 다 순서대로 정해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일 최악인 게 남았는데 그 속옷을 자기가 입거나 알몸으로 그 여성들의 방에 누워있는 그 본인 모습을 다 찍어놔요. 종종 방에 있는 인형들이랑 막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더럽잖아요. 진짜 완전 소름 끼치죠. 그의 첫 범행은 2007년 9월 9일 이웃집에 침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웃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종종 같이 캠핑도 갈 정도였고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이번 주말에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장 범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집에 침입했고 곧장 12살이던 딸의 방으로 향해요. 그리고 무려 2시간이 넘게 아이의 방에 머무르면서 막 속옷도 입어보고 방에 있는 인형을 들고 막 추잡스러운 포즈로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요. 다행히 그 사진은 공개되진 않았어요. 진짜 상상하기도 싫죠. 이 사건 이후에 러셀은 이 스릴에 맞들렸는지 이웃집에 8번이나 더 침입해서 변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꽤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도 거의 남지 않았고 애초에 의심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처음엔 자극적이던 일도 점점 반복되면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잖아요. 러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변태가 점점 더 진화하는 거죠. 이젠 단순히 속옷을 훔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고 결국 2009년 9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러셀은 매일 아침 조깅을 즐겼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운동 목적이라기보단 범행 대상 물색에 가까웠죠. 그러던 중 미혼모로 혼자 사는 여성 A씨의 집을 발견했고 그녀를 타겟으로 정합니다. 사건 당일 그는 조심히 집 안으로 침입했어요. 이제 집 안에 들어가는 거는 별로 긴장도 안 됐죠. 당시 A씨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 이런 거조차 듣지 못했다고 해요. 러셀은 그녀를 손전등으로 폭행해서 제압했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끔찍한 범행이 시작됐죠. 그녀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한 뒤에 사진을 촬영했어요. 바로 옆방에 아이가 자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러셀이 처음으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건드렸지만 복면을 쓰고 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증거가 또 남지 않았고 이번에도 수사망을 피해갑니다. 다행히 성폭행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래도 안 걸려? 이쯤 되니까 러셀의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자기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다 그런 군자감이 생겼고 약 2달이 지난 2009년 11월 25일 끝내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데요. 당시 군인으로 복무하던 마리 프랑스코모가 무단결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연락도 닿지 않았고요. 걱정이 된 그녀의 남자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녀의 집으로 수색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심지어 얼굴에는 덕트 테이프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너무나 끔찍한 상태였죠. 부검을 해보니까 사망 원인은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였고 심각한 구타의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놓더라고요. 남은 증거가 없어요.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겨져요. 네, 이것도 러셀의 짓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마리는 그의 직장 동료였고요. 그렇게 마리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러셀은 그 집에 몇 번이나 침입해서 이미 속옷이며 보며 훔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그녀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변태짓을 하다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무슨 생각인지 지하실에 숨더라고요.
그리고 마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마리가 귀가했고 잠깐 지하에 내려온 순간 러셀이 튀어나와서 그녀를 폭행하고 또 성폭행까지 저질러요.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마리의 얼굴에 덕트 테이프를 붙여서 끝내 살해했던 겁니다. 이후에 이불을 세탁하고 또 현장을 청소하는 등 치밀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죠. 그 와중에 죽은 마리의 시신을 촬영하고 또 속옷을 챙겨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걸리지 않았어요. 애초에 주변에서 존경받는 이 명예로운 파일럿이 이런 추잡한 변태짓을 저지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 후 3개월 후인 2010년 1월 제시카의 사건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의 범죄가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졌어요. 러셀과 연관된 것으로만 추정되는 사건의 수만 해도 48건에 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남은 사건은 겨우 마리와 제시카 사건 단 2건뿐이었습니다. 결국 2건의 살인과 성폭행에 대한 혐의로만 기소가 됐고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질긴 범행을 이어왔던 그에게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왔을까요? 법정에선 러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합니다. 솔직히 변명할 것도 없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러셀이 촬영한 사진들이 일부 공개됐고 대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2010년 10월 21일 긴 재판 끝에 법정은 2건의 1급 살인과 성폭행 등 여러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82건의 침입행위까지 인정해서 러셀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25년 후에 가석방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전역과 군을 뿌리채 흔들어 놓아요. 캐나다 군대는 그의 군인 자격을 박탈했고 수여받은 모든 훈장도 회수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존경을 받으며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에게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을 텐데요. 러셀은 한때 여왕과 여러 국빈들을 대접했던 고위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된 그냥 찌질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러셀의 아내도 큰 충격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혼인 무효가 되면서 사실상 그는 모든 걸 잃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후일담인데요. 이 같은 범죄 사실이 다 알려지고 나니까 본인도 좀 쪽팔렸나 봐요. 복역 중이던 2010년 4월 화장지를 목에 넣어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다가 발각됐고 이후에는 철저한 감시 속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러셀이 잃은 모든 것들은 희생당한 피해자와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훈장 대신 부여된 가슴팍의 죄수번호가, 자유롭게 비행을 하던 두 손에 채워진 수갑이 그의 남은 평생을 부끄럽게 만드는 큰 고통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제가 토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범죄 수법이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건 인육을 먹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더욱 기괴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시카님과 달리안님이 많이 소개해 주셨듯이 식인 범죄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건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오늘 스토리는 미국 인싸 대학생이 벌인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에 사는 스티븐스 부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아내 미셸과 남편 조는 평소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해. 매일 밤마다 차고 앞에다가 이렇게 의자 두고 바깥 풍경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대. 플로리다가 열대기후다 보니까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시원했거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이 부부의 낙이었던 거야. 2016년 8월 15일 그날도 평소와 같이 차고 앞에 테이블 두고 신선한 밤 공기 마시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오후 9시쯤? 평화롭기만 하던 부부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져.
갑자기 주변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부부는 어렴풋이 들리는 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뭐지? 하면서 주변을 살펴봤어. 근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서 돌진해오고 있는 거야. 이게 점점점 가까워오는데 그건 바로 거구의 남성이었지. 심지어 그 남자 손에 칼이 들려있는 걸 발견하게 돼. 부부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빠르게 도망가려고 했지만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 남자의 속도를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어. 눈 깜빡할 사이에 허둥지둥 피하려던 그 부부의 코앞까지 다가온 거야. 그리곤 들고 있던 칼로 목, 가슴, 배 할 거 없이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해. 부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로 쓰러졌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 평화롭던 거리는 부부의 살려달라는 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웃들은 놀라서 하나둘씩 밖을 내다보기 시작해. 범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듯 했지만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이더라고. 아랑곳하지 않고 부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는 거야.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에 다들 경악했어. 가장 먼저 이 사건을 목격한 이웃이 당장 911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빠르게 도착했지.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너무나 끔찍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해. 길거리에는 피가 흥건했고 저 멀리 아내 미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 잠깐만, 그러면 남편은? 경찰은 금방 남편 존을 발견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끔찍해. 범인이 남편 위에서 여전히 그를 공격하고 있더라고. 존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소리쳤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지. 그런데 범인의 입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야. 그리고 무언가를 우걱우걱 먹고 있는 것 같아. 무슨 한 마리의 짐승 같은 모습이었어.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는데 두 눈을 의심하게 돼. 범인이 씹고 있던 건 존의 얼굴살이었던 거야. 범인은 마치 짐승같이 사람의 얼굴을 뜯어먹고 있었어. 경찰은 범인을 제압하기 시작해. 아니, 제압하려고 했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아까 말했다시피 이 남자가 덩치도 엄청 크고 키도 컸거든. 그런 거구의 남성이 시신에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는데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야. 몇 명이 붙어서 막 그를 잡아 떼려고 했는데 이 잔뜩 흥분한 거대한 남자를 진정시키긴 쉽지 않았지.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그를 제압한 후에야 간신히 수갑을 채울 수 있었어. 범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 남자가 잡혀가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사람을 먹었어요. 날 죽여주세요. 범행과 체포 과정에서 엉망이 된 그의 얼굴을 닦아내니까 생각보다 앳돼 보이는 얼굴이 나오더라고. 범인은 겨우 19살이던 오스틴 헤러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를 다니던 그냥 멀쩡한 학생이더라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도 하나 밝혀지는데 오스틴은 심지어 학교에서 완전 인싸였대. 친구도 많고 막 파티도 자주 참석하고 인기도 많은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해. 게다가 집이 꽤 잘 살아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어. 아버지는 치과 의사에 어머니는 약사로 어릴 때부터 해변가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지냈었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레슬링과 럭비도 잘해서 선수를 한 적이 있을 정도였어. 근데 둘 다 좀 덩치가 커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 그래서 그렇게나 체격이 좋았던 거야. 당시에 키도 180에 90kg로 덩치가 엄청 좋았다고 해. 경제적으로도 또 인간관계도 부족함이 하나 없어 보이는데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 혹시 그 피해자 부부한테 원한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범행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 심지어 경찰들이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는데 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야. 주변인들도 이게 믿기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어. 다들 하는 말이 애가 엄청 순하고 착했대. 심지어 럭비 경기를 할 때조차 막 애들 밀치고 막 이런 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공격 쓰면서 공격도 못하냐 이러면서 코치한테 혼날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순둥이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뭐 길 가다가 시비를 붙었다던가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해봤는데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살펴봐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오스틴은 범행 직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었어. 진짜 부부랑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던 거지. 근데 여동생이 말하길 요 근래 오빠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대. 사실 오스틴이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한 말도 하고 평소 같지 않았다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동생한테 야, 나 사실 반인반견이야.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이게 뭔지 알아? 그 반인반견이라는 게 반은 인간이고 반은 개라는 거거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동생도 뭐래? 이러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던 거고. 근데 그때부터 오스틴은 자기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동물스러운 행동을 하더라고. 이게 어떤 식이냐면 막 집 근처에 덤불 헤집고 다니고 막 자기가 개처럼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러면서 마당을 미친 듯이 질주하기도 하고 키우는 강아지 자리 뺏고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지. 그렇게 사건 당일 그날 가족들이랑 식당에서 외식했다고 했잖아. 근데 밥 먹는 내내 막 흥분한 개처럼 막 숨 거칠게 쉬고 막 씩씩거리더래. 와 진짜 가족들 당황스럽지. 그래서 왜 이래 이러면서 애를 말리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 음식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내더니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얘가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가족들이 뭐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였어. 그렇게 팜비치 카운티의 길거리를 개처럼 질주하다가 피해자인 스티븐스 부부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돌진해서 무참히 살해한 거지. 경찰서에 잡혀간 오스틴은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어. 그리고 경찰에게 입에서 씹다 남은 그 찌꺼기를 뱉어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존의 것으로 보이는 살점과 머리카락이 잔뜩 엉켜 있었다고 해. 이게 너무 기괴하잖아. 아니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냐고. 결국 경찰은 이게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고 마약 검사를 진행해보기로 결심해. 오스틴이 환각제에 취해 있다는 거 말고는 이 범행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 오스틴이 범행 전부터 쥐가 개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행동했지? 거기다가 이 끔찍한 범행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약을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해.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놀랍게도 결과는 음성. 마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처음 보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그의 얼굴까지 뜯어먹은 거지. 얼마 뒤 오스틴의 재판이 시작됐어. 변호인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고.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 때문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지. 오스틴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과 진단기록과 가족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어. 오스틴은 한동안 스스로 초능력이 있다고 믿고 또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 마냥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언젠가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대. 거기다가 이상한 종교 사상을 갖더니 악마가 자꾸만 자기를 쫓아온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고 심할 때는 직접 악마를 봤다면서 막 덜덜 떨기도 해. 그리고 종종 자작곡을 썼는데 그중 한 곡의 가사가 충격적이야.
소녀의 얼굴을 맛있다고 표현하더라고. 근데 이게 피해자 존의 얼굴을 먹은 것과 좀 연관이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오스틴은 심각한 양극성 장애와 급성 조울증을 앓고 환각을 목격한 적도 있다면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상태였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야. 그러면서 오스틴은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그냥 마음의 병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이 바뀐 것뿐이다 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이 주장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 역시 심신미약으로 넘어가기엔 너무나 잔혹한 범죄라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 그렇다면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오스틴의 판결은 무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야.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오스틴의 범죄는 너무나 잔혹했어. 아무리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한 죗값은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오스틴이 제정신이건 아니건 스티븐 부부는 끔찍하게 살해당했어. 무엇보다 남겨진 유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됐다고 생각해. 하지만 판사는 오스틴과 그의 변호인단의 손에 들어줬지. 그 결과 오스틴은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게 됐어. 죄수가 아닌 환자 신분으로 치료를 받게 된 거야. 심지어 완치 판결을 받으면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 이게 말이 돼? 근데 얘한테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도 검출되지 않았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심신미약으로 풀려났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오스틴이 애초부터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하고 정신질환을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내놓기도 했어. 물론 이건 내 생각인데 이게 아예 일리가 없어 보이진 않거든? 오스틴은 범행 전날 칼을 미리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게 의심쩍잖아. 범행 전날이라고 하면은 쥐가 반인반견이라면서 개처럼 행동한 그런 그날인데 계속 짐승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그 와중에 갑자기 멀쩡히 두 발로 걸어가서 마트 가서 칼 샀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겉보기에는 충동적으로 그냥 정신 나가서 저지른 범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흉기를 준비할 정도로 계획된 행동이 아니냐는 거지. 물론 이건 그냥 추정일 뿐이고 진실은 오스틴만 알겠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부부를 칼로 찌르고 뜯어먹기까지 했는데 심신미약을 이유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오스틴. 이 판결은 유족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분노하게 했어. 앞서 말했듯이 오스틴은 부유한 집안이다 보니까 초호화 변호인 단을 꾸렸거든. 그러니까 변호사 여러 명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한 거지. 얘 풀어주려고. 오스틴의 무죄 판결으로 진정한 범행 동기는 끝까지 알 수 없게 돼버렸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스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뭔지 몸소 보여줬다는 거야. 그는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편히 쉬다가 완치 판결 받으면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 계속 이어갈 거고. 애초에 무죄니까 전과 기록도 하나도 안 남았어. 이런 법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난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뿐이야. 오늘 사건 진짜 답답하지? 난 정말 이 스티븐 부부가 너무나 안타까웠어. 아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공격받고 심지어 범인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잖아. 나는 앞으로 돈이 아니라 죄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나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였습니다.